여러분들 혹시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 아휴, 이번에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9월 26일 최근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한번 발표되면서 사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서민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부동산이 오르면 집 살 생각은 잠시 접어들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동산이 내려가면 허리띠 꽉 졸라매고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부동산의 안정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식는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죠. 그 중에서도 작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곳은 바로 중국. 중국은 작년 3대 부동산 기업 중 헝다라는 그룹이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아파트 공사를 도중에 중단해버리는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 주민들이 떠안게 되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올라가 투신 소동까지 벌이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늘의 그 비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망하는 길이다. 중국 부동산 붕괴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란 이름 그대로 거대한 걸음을 걸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기준 금리를 한 번에 많이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텝의 종류로는 금리를 올린 수치라고 나뉜다고 하는데, 0.25포인트가 올라가는 베이비 스텝, 0.5%의 빅 스텝, 0.75%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1.0%의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보 또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연준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 조정을 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25%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0.75%씩 인상시키는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3번 밟게 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급격하게 매수 심리가 얼어붙게 되었고, 극심한 거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쉽게 말해 집을 살 때는 보통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한 뒤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니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높아지니까 돈 갚을 생각으로 아찔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수요도 조금씩 감소하게 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집값이 점점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식기 시작한 건데, 그 중에서도 최근까지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나라가 있었다고 하죠. 그 나라는 바로 중국.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오르기만 하던 중국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 건가? 네, 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로 크게 작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지난해 중국의 3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 헝다의 이름 뜻부터 살펴보게 되면 우리말로 바꿔 말해 항상 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큼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죠. 헝다의 규모는 중국 부동산 랭킹 2위이자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에 랭크하고 있었고, 자산 규모로만 따지면 중국 내 1위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잠깐이었지만 헝다의 창업자가 중국 내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른 적도 있다고 하니 상상 그 이상의 기업임은 확실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차지하고 있던 헝다는 2020년 매출이 1,100억 달러, 즉 하나로 약 144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 280개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140만 개의 주택 건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건설업은 중국 경제에서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창 부동산 건설 경기를 띄어 호황을 누리는 와중에 헝다가 망한다? 이건 중국인 입장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던 거지.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던 헝다가 도대체 왜 망하게 된 거야?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들과 공급망을 만들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표현해 왔잖아요. 아니 미국은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총만 안 쐈지 수출입 전쟁도 하고 관세 전쟁도 하고 무역 전쟁도 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왜 우리가 미국한테 휘둘리는 것이냐, 우리는 더 강해질 거다 이러면서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 소비를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공동 부유를 목표로 잡은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펼쳐진 정책이라 그런지 좀 많이 이상해. 아무래도 내수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돈을 써야 하고,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 짓이 무엇이냐, 물건값이 비싸다는 국민들의 말에 물건 가격을 강제로 조정시켜버립니다. 교육비가 비싸다는 국민들의 말에 사교육업체를 대폭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집값이 비싸서 돈을 못 쓴다는 말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어허이,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자 해. 역시 진핑이야. 형은 이런 무식한 대책도 잘 내세워줄 줄 알았어. 하하, 이 정도는 기본이라 해. 이제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고 규제책을 제시해라 해. 우리 진핑 형 믿고 따르겠다 해. 지금부터 바로 부동산 터뜨린다 해. 이렇게 세 가지의 부동산 개발업체 규제안을 내세워서 부동산 기업들의 유동성을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내세운 규제책은 모두 322억 건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규제안은, 첫 번째 부채 비율이 70% 미만일 것, 두 번째 자금 조달 비율이 100% 미만일 것, 세 번째 단기 부채 즉 유동 비율이 1배 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 가지 조건 중 한 개 조항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 증가율을 10%로 제한해버리고, 두 개 불만족 시 부채 증가율을 5% 제한, 모두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자 발생 부채를 아예 늘릴 수 없다고 발표해버리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진짜 청렴결백하게 이 조건에 다 부합한다고 해도 부채 증가율을 15% 이상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동산만 규제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부채로 기업을 이끌어가던 기업들은 자금줄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200개가 넘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위기에 몰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헝다가 있었는데요. 헝다는 기업 운영의 특성상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준 다음에 또 다른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그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전기차나 인공지능 등의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니 수입을 벌어들이기는커녕 빚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쌓아올린 부채가 3천억 달러, 한 하루 약 350조가 넘는 금액이다 보니 시진핑의 철퇴는 헝다의 죽방을 꽂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약간의 TMI로 헝다에서 추진했던 전기차 사업은 자동차를 한 대도 출시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약 100조를 찍으면서 중국 시가총액의 2위 자동차 기업에 올랐지만 헝다 파산설이 돌자마자 주가가 마이너스 95%로 떨궈지면서 95조 원이 하늘로 날아갔다고 하죠. 헝다의 이런 상황은 쉽게 말해 빚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내다가 돈줄이 막혀서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 위기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한 헝다에게는 이 정책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헝다는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헝다의 8,440여 개가 되는 협력업체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업 전반의 침체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중국에서 아파트 공사를 도중에 중단해버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원해줄 돈이 없으니까 돈에 허덕이던 건설사들이 도중에 공사를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설사들이 무작정 공사를 중단해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 주민들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올라가 투신 소동까지 벌이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됐다, 우리 지금 공사 현장 올 스탑. 돈 없어 죽겠는데 얼어 죽을 공사는 무슨 공사야? 스탑해. 야 너네 뭐라 했냐? 공사 중단. 진짜 뒤지고 싶냐? 당장 안 움직여? 몰라, 우리 돈 없어, 공사 안 해. 아니 못해. 그렇게 욕할 거면 너네가 하던가. 너네 진짜 떨어있냐?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공사 진행 안 해? 이런 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지난달 중국 내륙 시안에서 살고 있는 분양 피해자들이 은행 감독국 건물을 에워싸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위에서 시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만약 아파트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 이것만 봐도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후베이성과 허난성 등 중국 전역으로 따지고 보면 무려 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최근 중국 70대 도시 가운데 절반 정도가 2년 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갔고, 영저우 등 6개의 도시에서는 집값이 5년 전 가격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선입금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모두가 못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북쪽, 또 이 정책을 펼친 중국 정부의 입장도 솔직히 말해서 다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무실한 것들은 일찌감치 다 쳐내고 원기옥을 터뜨릴 준비 중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냐 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서는 헝다를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놓은 다음 일부는 나라가 흡수해 국영화시키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에 나눠주면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는 부실 기업들은 어차피 무너질 거 빠르게 청산하고 버텨내는 기업들은 부실 기업들이 남기고 간 자리를 흡수하면서 더 튼튼하고 미래가 보장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죠. 게다가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로 인해 성장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 상황은 부동산이 성장하기는커녕 내려가고만 있으니 경제 발전으로 이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대체할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기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세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